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011년도 세무사 재정학 기출문제 31번서부터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은요. 여가소득 간의 선택에서요. 조세가 개인의 노동공급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일을 하게 되면 노동공급에 따른 근로소득을 얻잖아요. 거기에 세금을 때리는 겁니다.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선 1번에 보시면 비례적 근로소득세율 인상은 여가 가격을 상승시킨다. 여러분, 세율을 부과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가가 있고 소득이 있는데 예산선이 이렇게 있죠. 원래 조세 부과 전에 예산선은 W0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세금을 때리게 되면 이게 기울기가 이렇게 변하게 돼요. 왜냐면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거야. W0에다가 이만큼의 세율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라서 1- 세율 W0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세율이 20%다라고 하면 1-0.2 하면은 W0에다가 기울기가 0.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다시. 얘가 만약에 20% 세율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얘는 앞에 1이 생략됐고 얘는 어떻게 돼? 0.8만큼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가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 세율을 더 인상하게 되면 기울기가 안쪽으로 이렇게 더 가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수평축에 나와 있는 여가의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여가의 가격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하락한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자, 예산선의 기울기가 이게 더 하락하는 거야.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데 하락하게 되면 기울기는 더 완만하게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평축에 있는 여가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를 만약에 인상하게 되면, 자, 세율을 부과하게 되면 기울기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럼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 대체 효과는 수평축에 나와 있는 여가의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가 완만해지니까 여가의 가격이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가의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하락한 여가의 소비량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가가 증가하면 노동은 어떻게 돼요? 노동은 감소하는 거야. 자, 소득 효과는요. 실제 소득이 떨어지는 거야. 예산선 영역이 쭈그러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여가를 줄이게 되고, 여가가 줄어들게 되면 노동 공급은 증가합니다. 아무 얘기 안 하면 우리가 정상들을 상정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대체 효과, 소득 효과가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소득 효과는 실제 소득 감소로 직관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선이 쭈그러들고 그래서 실제 소득의 감소로 여가가 줄어드니까 노동 공급은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대체 효과는 노동 공급이 감소하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2번이 맞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거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은데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워요. 암기하지 마시고요. 살짝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대체 효과는 상대 가격이 변화해서 기울기 완만해지면 완만하게 지나가는 거 부분의 가격이 하락하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 효과는 예산선 영역이 커졌냐 줄어들었나 그걸 가지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3번. 누진적 소득세 같은 경우에 여가 가격을 나타내는 예산선의 기울기 아니요. 예산선의 기울기가 일정한 게 아니고요. 그 순간에는 일정할 수 있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간마다 예산선이 요건 일정하겠지. 근데 여기 구간에선 좀 더 이렇게 일정하지만 가파르게 일정하고, 다음 여기 구간에선 또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그냥 일정한 건 아닙니다. 꺾여진다라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4번. 일반적인 근로소득세율이 낮을 때요. 세율 인상은 노동 공급을 감소시키지만 근로소득세율이 높을 때 세율 인상은 노동 공급을 증가? 아니요. 소득세율이 낮은 상황에서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후방 굴절 뭐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후방 굴절하는 형태를 보인다라고 하면은요. 이때 근로소득세율이 낮은 경우에는 세율을 인상하게 되면 노동 공급 자체는 감소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고 대체 효과가 작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근로소득세율이 높은 경우에는 세율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대체 효과가 크게 영향을 미쳐서 노동 공급은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지문이 좀 어려워요. 노동 공급 곡선이 사실은 노동이고 임금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후방 굴절하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게 이쪽 영역이 통상적인 영역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야? 여기가 바로 내 후방 굴절하는 형태를 보이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역시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객관식에서는요 모든 걸 다 지문을 알아야지 풀 수 있다기보다는 요거 2번 같은 경우는 되게 기본적인 베이직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와 이거 되게 어려워. 맞아 좀 어렵긴 해요. 근데 2번하고 이런 것들 보시면 답이 확실하게 나오니까 그걸 보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5번에 세율 인상의 효과는 임금률 상승의 효과와 동일하다? 아니요. 여러분 세율을 인상했다는 것은 예산선이 어떻게 해요? 임금률이 하락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세율이 인상하게 되면은 T가 인상된 거잖아. 요게 인상되면 예산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지면서 내가 수치하는 임금률은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1번은요. 다른 지문들 뭐 별로 4번이 좀 어렵긴 한데 살짝 넘어가셔도 되고요. 다른 지문들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 2번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자, 32번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세의 효율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가를 포함한 모든 상품에 기업 동일한 세율로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정액세와 동일해진다. 여러분, 우리가 텍스를 부과할 때요. 과세 대상이 X랑 Y 동네에서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늘상 중요한 거죠. 소득세 부과하는 거랑 X제 물품세 부과하는 거랑 어느 게 더 효과적입니까? 효율성 측면에서는 소득세랑 X제에 대해서만 세금을 때리는 물품세랑 네, 이렇게 살펴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소득세가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X랑 Y뿐만 아니라 현재 소비, 미래 소비, 그리고 여가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데 X랑 Y만 고려하는 동네에서는 소득세가 우월할 수 있지만 다른 것까지 다 고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득세가 우월하다는 보장은 없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늘상 거기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누구냐면 여가입니다. 그러니까 여가까지 포함한 이렇게 하면은 모두 동일한 그러니까 여가를 포함하지 못해서 문제인데 여가를 포함한 모든 상품에 똑같은 세율 차별 대우를 안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럼섬 텍스랑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든 상품에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는 물품세는 초과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X, Y 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죠. X제 과세 대상이 Y제, 현재 소비, 미래 소비, 여가와 소득 이렇게 있는데 보통은 여가를 빼놓고 눈에 안 보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가를 뺀 상태에서 동일하게 한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왜곡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네, 이해 가시겠죠? 네, 그거 중요한 지문이니까 잘 좀 체크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가를 포함한 모든 상품에 동일한 세율로 부과하게 되면 럼섬 텍스랑 같아지는 정액세가 되는 건데 이 얘기는 초과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동일한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디귿, 콜렛 헤이거 규칙에 따르면 세율은 소득 탄력성에 반비례? 아니요, 여러분. 여가에 과세를 못하니까 현실에서 문제잖아. 그러니까 콜렛 헤이거 규칙이라는 건 뭐예요? 여가에 간접적으로 과세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어떻게 간접적으로 과세하냐? 그러면 여가와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세금을 많이 때리고요. 여가와 대체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세금을 적게 때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탄력성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다음 리을, 독점 시장에서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이 동일하고 이 얘기는 뭐예요? 그래, MC가 수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MC가 수평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MC가 수평인 경우에 그리고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경우 이게 좀 특수한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다가 더하기 디맨드 곡선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게 되는
우하향하는 직선이다 라고 상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세금을 때리잖아요. 그럼 단위당 종량세를 부과하게 되면 가격은 딱 세금의 절반만큼 올라갑니다. 암기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 그래프로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 한계 비용만큼 텍스가 부과됐는데 가격은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하면 이게 알파만큼의 세금을 때리면 정확하게 알파의 절반만큼 반씩 올라가서요. 기업하고 소비자들은 반반씩 세금을 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기서 뭐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게 이렇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얘는 틀렸고 기역 맞고 니은 맞고 리을이 맞아서 기역, 니은, 리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이해 가시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33번 문제입니다. 최적 물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최적이라는 말이 물품세를 수식하잖아요. 그럼 여기서의 말은 최적은 효율성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과 공평성이 사실은 우리가 최적 원래 얘기해야 되는 건데 공평성은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효율성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동질적인 소비자랑 이질적인 소비자 있습니다. 여러분, 소비자들이 다 똑같아. 선호가 다 똑같아. 이렇게 되면 이 얘기는 우리가 소득 재분배나 공평성을 신경 안 쓰겠다 이 뜻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다 똑같다라고 하면 우리 기본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취미도 똑같고 모든 게 다 똑같아. 그러면 이렇게 동질적이다라는 얘기는 사람들의 그러한 선호나 차이 같은 거는 신경 안 쓰는 거야. 소득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신경 안 쓰고 효율성만 고려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질적 소비자를 가정할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반비례하도록, 왜 탄력성에 반비례하도록, 이게 역탄력성 램지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램지의 역탄력성 법칙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역탄력성 법칙을 사용하게 되면 초과 부담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소화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탄력성 법칙은 초과 부담을 미니마이즈 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고 다음 2번 동질적 소비자를 가정할 때 최적 물품세는 모든 재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동일한 비율 같은 말이야. 탄력성에 반비례해서 세금을 때려라 이 얘기는요. 수요량 감소가 동일한 비율로 되도록 이게 역시 램지의 규칙이 되는 거예요. 램지의 역탄력성 법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반면에 이질적인 소비자가 이렇게 있잖아. 사람마다 뭔가 소득이라든가 상황이 다 달라. 이렇게 되면 소득의 공평성도 고려하는 거야. 이질적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효율성과 공평성까지 같이 고려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평성을 모두 고려한다. 이렇게 봐주시죠.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이질적인 소비자를 가정할 때 소득의 사회적 한계 가치를 반영해서 소득이 낮은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재화에는 자, 소득이 낮은 사람이 이렇게 나와 있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한다. 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재화에는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재화에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거는 이제 우리 여기 공평성까지 고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역탄력성 법칙에 따르면 탄력성에 비례해가지고요. 가난한 사람들이라도 소득 탄력성이 작으면 높은 세금을 부과해라.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공평성까지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가가 정상제일 때 4번. 여가와 보관제에 있는 재화에는 낮은 세율을 아니죠. 이게 콜렛 헤이그 규칙이 되는 거잖아. 여가랑 보완적인
여가에 직접 과세를 하지 못하니까 여가에 간접 과세를 해야 되는 것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콜렛-헤이거 규칙이다 하면 여가에 간접 과세하는 방법은 여가의 보완적인 상품에다가 높은 세율을 부과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대가 됐어요. 보완제인 거에 낮은 세율이 아니라 높은 세율. 그래서 얘가 띵 틀렸습니다. 다음 5번. 5번도 동질적인 거네. 자, 그렇기 때문에 동질적인 소비자를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반비례하는 물품세는 공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 그렇죠. 얘는 근데 효율성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공평성은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그렇지만 효율성은 잘 충족할 수 있지만 공평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에 34번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이그 사이먼즈의 포괄적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헤이그 사이먼즈는요, 포괄적 소득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과세 대상으로 다 집어넣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포괄적 소득이다라고 하면 유량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플로우야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개인의 경제적 능력의 순증가분을 다 포괄적 소득으로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2번,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을 증가시킨다 하더라도 실현되지 않은 부분도 포함시키지 않는 게 아니라 미실현 소득까지 다 포함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경제적 순 능력을 증가시키는 그런 경우는 다 포함시켜요. 그래서 미실현 뭐 자본이득 같은 소득도 우리가 포함시킨다. 그러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다 포함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물론 이제 과거에 축적된 부는 지금 일정 기간 동안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뺄 수밖에 없고요. 각종 공제 제도는 포괄적 소득세 제도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내는 문제점을, 그쵸? 우리가 포괄적 소득세를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뭔가 뭐 효율성 측면에서는 좋긴 한데 공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많거나 이런 경우에는 소득 수준이 많더라도 가족이 한 명 있을 때랑 여러 명 있을 때랑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공제제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보완하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포괄적 소득세 제도는요, 여기 발생주의입니다. 그래서 발생의 원천과 사용 용도가 다른 소득이라도 전부 다 똑같이 취급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헤이그 사이먼즈의 포괄적인 소득이다라고 하면은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미실현 자본이득 같은 주가가 상승하는 것도요, 전부 다 포함시킵니다. 귀속소득, 만약에 내가 토지를 내 거야. 그래서 임대하는 대신에 자신의 토지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학원을 운영하는데 내가 만약에 내 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한다 할게요. 그러면 여기 귀속소득이잖아. 농부가 쌀을 생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쌀을 사 먹지 않아도 되잖아. 그럼 자기가 생산해서 자기가 소비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다 귀속소득도 경제적 순능력에 증가시킨 걸로 취급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장점은요, 모든 걸 다 동일하게 똑같이 대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란이 없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자, 뭐 포괄적 소비, 이것도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우선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효율성 측면과 관련해서 우리가 포괄적 소득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2번이 틀렸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35번 문제 좀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번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겁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부가가치세의 도입 배경은 어떤 겁니까 하면요, 다단계 거래세에서는요, 단계를 가능한 한 줄이게 되면 수직적 통합을 한다고 그러죠. 특히 인위적인 측면에서라도 수직적 통합을 하게 되면 세금을 덜 내도 돼. 자, 그렇기 때문에 조세 회피 방지 이런 거 하려는데 그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뭐 소비세 환급 이런 것들 측면에서도 부가가치세 도입 배경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단계 거래세의 문제점 요거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 뭐 누적 효과라고 해가지고 또 수직적 통합을 촉진한다던가
아니면 수출 시 소비세 환급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뭐 이거 도입 배경 자체는 맞습니다. 다음 니은 부가가치세는 모든 소비재에 대해서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거 그거까지 맞아요. 근데 모든 소비재에 대해서 똑같은 획일적인 뭐 10% 세율을 부과한다라고 하면 갑부들이 가더라도 피자를 하나 소비할 때 10% 세율을 적용하고 가난한 사람이 가더라도 10% 세율을 적용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입장에서 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역진적인 조세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낮추게 된다가 아니게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 볼까요? 어떤 상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 중간 단계에서요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면세다라고 하면 이거는 환급 아니요. 여기 보시면 면세와 영세율을 이렇게 좀 잘 우리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면세는 부가가치세가 단일 세율 관계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이제 조정해 주기 위해서요. 자, 근데 이제 최종 단계에서만 이제 부가가치세가 이제 거기서 면세되고 중간 단계에서 납부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영세율 같은 경우에는 다 환급이 돼요. 그래서 이게 완벽한 면세 제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환급해 주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영세율인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전액 환급해 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고 리을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부가가치세 관련해서는 이렇게 특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우리가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체크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